네. 첫 시간입니다. 암호 기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교과목 소개할 때 말씀드렸듯이 정보보호 서비스, 정보보호를 제공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서비스 아니면 제공하는 서비스가 그 비밀성, 무결성, 가용성 이렇게 세 가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CIA, TRIAD라고 하는데 4대 정보보호 서비스라고 하면 그 비밀성, 무결성, 가용성의 인증 이렇게 네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 가용성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개는 주로 이제 암호 기술을 써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비밀성은 볼 수 있는 그거를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비밀성. 그래서 비밀성은 무조건적으로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 사람만 봐야 되면 이 사람만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데이터에 우리가 군대에 갔다 왔으면 군대에 가면 1급 기밀, 2급 기밀 뭐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데이터의 비밀성을 보장해야 될 때 그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또 얼마나 오랫동안 비밀성이 유지돼야 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즉 그런 특성에 따라서 사용해야 되는 기법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강하면 오랫동안 유지해야 될 경우에는 좀 더 강한 알고리즘을 써서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결성은 지난 그 교과목 소개 때도 말씀드렸듯이 비밀성하고 좀 차이가 있죠. 비밀성은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건데 무결성은 그 변경이 일어나는 거를 막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디지털 데이터이기 때문에 디지털 데이터들은 쉽게 우리가 바꿀 수는 있겠죠. 그러면 무결성이라는 서비스는 바뀐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예요. 바뀐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게 뭐 파일 시스템에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데 바뀌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통신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나는 이런 데이터를 보냈는데 수신한 사람은 원래 보낸 그대로 왔는지를 궁금해 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무결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신을 했을 때 이 데이터가 변경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만약 있었으면 그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변경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고 쓰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뭐 은행에서도 예를 들면 이체를 한다. 뭐 1,000원을 이체한다, 10,000원을 이체한다 그러면 그 이체 금액이 비밀성을 요하는 정보는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무결성은 보장이 돼야 되겠죠. 그게 바뀔 수 있으면 안 되는 거죠. 1,000원을 이체하라 하는데 10,000원이 이체되고 뭐 10만 원 이체되고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견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무결성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증은 뭔가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것을 검증하는 서비스를 인증이라고 그래요. 주로 우리는 개체 인증을 많이 하겠죠. 저 사람이 김상진이 맞는지 뭐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김상진인지를 확인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이 교수인지 아닌지, 김상진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교수인지를 확인할 수도 있죠. 학생인지를 확인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뭘 확인하고자 하는 건지가 또 인증에서는 어떤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뭘 확인하고 싶으냐? 보통 우리가 통신, 또 암호에서는 메시지 인증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이 메시지 인증이라는 것은 무결성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까 얘기한 메시지가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그리고 메시지 원천지 인증, 오리진이라고 하는데 어디서 온 거냐,
송신된 위치, 송신자를 검증하는 것을 메시지 원천지 인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프로토콜에서는 사용자가 어디서 사용하는지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 사용자가 사무실에서 쓰는지, 집에서 쓰는지, PC방에 쓰는지는 중요한 요소는 아니에요. 그 사람이 김상진인지가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보통 중요하지 않은데 요즘은 또 개인 프라이버시 뭐 이런 측면에서는 또 위치가 또 중요하게 고려가 됩니다. 프라이버시를 따질 때는 이 사람이 집에 있는지 사무실에 있는지를 알면 그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체 인증, 우리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건데 이 개체 인증에서는 크게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인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what one knows. 그 사람만이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패스워드 아니면 은행에서 핀 번호 4자리 뭐 6자리 번호가 되겠습니다. 그건 그 사람만이 알고 있는 정보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what one is. 사용자만의 독특한 특징. 뭐 이거는 이제 주로 생체 정보가 되겠죠. 지문, 뭐 홍채, 얼굴, 생김새, 뭐 목소리, 뭐 요즘은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인증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식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what one have.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열쇠가 대표적인 게 되겠죠.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은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한 가지만 하면 약하니까 이것들을 혼합해서 써요. 주로 예전에는 두 가지를 혼합해서 많이 써서 그때 우리가 투팩터 인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투팩터 인증은 이런 요소를 두 가지 사용해서 인증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ATM 기계에서 여러분들이 은행 서비스를 쓴다. 그러면 거기서는 투팩터 인증을 써요. 뭐뭘 쓰죠? 여러분들이 ATM 기계 쓰려고 그러면 카드나 통장을 넣어야 돼요. 그거는 세 번째 해당되죠. 그것만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또 뭘 해야 돼요? 핀 번호를 넣어야 되죠. 그러니까 두 가지 요소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서비스 쓸 때 여러 가지 요소를 복합적으로 많이 쓰게 됩니다. 생체 정보 같은 경우도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써서 이제 보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대 정보보호 서비스는 아니지만 정보보호에서 많이 사용되는 서비스가 부인방지 서비스입니다. 부인방지라고 하는 것은 개체가 지난 행위나 약속, 뭔가 했는데 나 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인방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를 할 때 증거를 남겨야 돼요. 우리가 이런 부인방지 서비스를 만든다. 그러면은 그 서비스를 어떤 사람이 할 때 증거를 남기도록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부인하면 그 증거를 보여주고 너 이거 했잖냐 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신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보통 메시지를 주고받잖아요. 그럼 난 준 적 없다. 난 받은 적 없다. 이렇게 부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송신 부인 방지, 수신 부인 방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나는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다. 받은 적이 없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보였듯이 이자 간에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자 간에 주고받는 게 아니라 중간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메시지를 통신할 때. 그럴 경우에는 이 중개자가 또 뭔가 부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두 가지가 더 들어가는 겁니다. 전달 부인 방지, 제출 부인 방지. 그래서 얘는 요 중개자를 사용하는 시스템들. 뭐 예를 들면 이메일 같은 것도 중개자를 쓴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메일 보내면 여러분한테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메일 서버를 통해서 하죠. 메일 서버 자체가 딴짓 할 수도 있죠. 뭔가.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서도 송신 부인 방지를 제공하고 싶다. 그런 메시지를 전송하는 사람이 그 전송할 때 뭔가 증거를 남겨야 돼요. 같이. 뭔가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것을 토큰이라고 그래요. 부인 방지 토큰. 그러니까 메시지를 보내면서 토큰을 같이 줘야 돼요. 근데 토큰이 안 왔어. 그러면 그 메시지는 내가 처리하면 안 돼요. 만약 이런 부인 방지 서비스를 쓰는 어떤 응용에서는 이 사람이 나중에 부인할 수 있는 어떤 메시지가 오면 사용을 안 해야 되죠. 근데 그 사람이 메시지를 보내면서 증거로 남는 토큰, 유효한 토큰까지 왔어. 그럼 나는 그거를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수신 부인 방지도 받아놓고 내가 받았다라는 어떤 토큰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좀 더 복잡하게 가면 fair exchange 뭐 이런 개념도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메시지라는 게 보통은 내가 준 다음에 그 메시지 받고 또 메시지가 오죠. 그렇게 되면 저쪽은 받아놓고 그 다음 행동을 안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주고받는 뭔가 방법을 써서 서로 교환하는 거죠. 또는 뭐 요즘은 이제 그렇게 안 하고 또 얘기를 좀 더 새길로 빠지면은 이제 에스크로라는 개념이 있어서 우리가 예치를 해놓는 거죠. 예치. 그래서 뭐랄까 주긴 주는데 미리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다가 넣어놓는 거예요. 예치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돈을 여기다가 넣어놓으면 둘 다가 들어오면은 양쪽에다가 다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 뭐랄까 비트코인 중에 이더리움이라는 게 있어요. 이더리움 들어보셨어요 혹시? 이더리움이라는데 이더리움 스펠링이 갑자기 안 이더리움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게 있어요. 스마트 계약. 그래서 스마트 계약은 주로 에스크로 방식을 써요.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 얼마를 예치해요. 뭐 내가 예를 들면은 파일을 주고 받을 거다. 근데 그 파일을 500원으로 살 거다. 그럼 500원을 거기다 넣어놔요. 그러면 저쪽에서 파일이 오면 파일이 와서 파일이 온 걸로 확정이 되면 이 계약이 자동적으로 실행돼서 그 500원이 저쪽에 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예치가 안 돼 있으면 내가 파일 줬는데 500원을 줄지 안 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미리 예치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실세계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믿을만해서 이 사람한테 주는 거지. 이 사람은 500원하고 파일을 다 받으면 됐구나. 그럼 상대방한테 다시 나눠주는 그런 방식이에요. 예치한다. 에스크로. 그런 기술들을 요즘은 많이 써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부인 방지하는 게 이렇게 디지털 세계에서 즉 통신으로 주고받을 때 간단하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 정보보호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는 프라이버시입니다. 프라이버시. 모든 것들이 디지털화되면서 여러 가지 사생활 침해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과 연관된 정보가 수집되고 저장되는 것을 직접 제어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기를 원해요. 근데 과연 그렇게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실 세계에서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수집되고 있죠. 그 수집된 정보들이 올바르게 쓰일까, 제대로 쓰일까, 아니면은 제대로 폐기될까, 이런 것들이 솔직히 걱정되긴 하죠. 뭐 아침에 뭐 여러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즘은 다
현금을 내는 게 아니라 뭐 카드를 찍죠. 그럼 카드를 찍으면 그 정보는 누가 찍었는지 다 알 수 있죠. 알려고 하면. 또 곳곳에 CCTV가 설치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형태들로 여러분들의 정보, 뭐 핸드폰 쓰는 것도 여러분들이 핸드폰 쓰면서 돌아다니면 기지국에 늘 근처 기지국에 연결이 되겠죠. 그래야 통신이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위치나 어디에 있는지가 다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정보들이 수집되는데 과연 그거를 악의적으로 아니면은 불법적으로 활용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런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는 되게 광범위하는데 우리가 프라이버시의 쫓기는 익명성을 보장하는 그런 개념으로도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뭘 하더라도 내가 하는 건지를 모르게 했으면 좋겠다. 익명성. 그리고 이런 얘기가 늘 나올 때 혹시 이 소설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조지 오웰슨 1984년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독재자가 등장을 해요. 독재자가. 그리고 이 독재자는 거기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여러분 얘기를 하는데 빅브라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빅브라더라고 하는 개념이 뭐 매체나 이런 데 나오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빅브라더. 그러니까 빅브라더가 볼 수 없게 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이 용어가 잘 나오니까 이 용어는 이 책에서 원래 나왔던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프라이버시 얘기를 할 때 이 빅브라더라는 개념을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프라이버시는 크게 세 종류로 우리가 구분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 프라이버시, 행동 프라이버시, 위치 프라이버시. 그래서 내용 프라이버시는 유튜브 서비스를 우리가 쓴다라고 생각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유튜브 서비스 쓰는데 어떤 영상을 어떤 동영상을 보는지를 모르게 해주는 것이 내용 프라이버시겠죠. 행동 프라이버시는 내가 유튜브를 보고 있는 그 자체를 숨겨주는 게 행동 프라이버시입니다. 물론 행동 프라이버시가 보장된다고 해서 내용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거꾸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위치 프라이버시 사용자가 어디서 유튜브를 보고 있는지 집에서 보고 있는지 PC방에서 보고 있는지 강의실에서 보고 있는지 그게 이렇게 되겠고 위치 프라이버시가 계속적으로 노출이 된다 그러면은 위치 추적이 된다고 해야 합니다. 위치 추적.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행동 같은 경우도 뭐 이런 툴들을 쓰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이트에 접근하는지 기록들이 안 남고 익명으로 뭔가 할 수도 있죠. 뭐 여러 가지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도 있고 그냥 에이 몰라 하는 사람도 있고 저도 정보보호로 전공했지만 에이 몰라 왜냐면 불편하거든요. 이거를 다 따지려 그러면 이게 내 프라이버시를 뭔가 하는 건가 뭐 이런 거고 또 우리가 SNS 쓰다 보면 이게 프라이버시하고는 또 완전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내 사생활을 노출하는 거잖아요. 왜? 공유하고 싶으니까. 그 욕구가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욕구가 상당히 강하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SNS가 나름 활성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프라이버시를 우리가 따질 때 좀 더 안쪽으로 들어보면 두 가지를 같이 좀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얘만 많이 생각할 경우가 많아요. 불관찰성. 그래서 한 가지 어떤 일이 있을 때 얘가 누가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불관찰성이 제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똑같은 일도 여러 번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 번 한 것이 있을 때 요 두 가지 일을 같은 사람이 했는지 안 했는지를 연결할 수 있다. 그러면
불연결성이 제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관찰성은 제공이 되더라도 불연결성이 제공이 안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제가 익명으로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써요. 홍길동. 그래서 홍길동이라는 이름으로 글을 게시했어요. 그러면 저 홍길동으로 되어 있는 글들이 누가 썼는지는 모르죠. 그렇죠? 그러면 불관찰성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늘 김상진만 그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다고 가정하면 홍길동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같은 사람이 올린 글이라는 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만약에 하나가 그 중에 하나가 김상진이 한 거라고 밝혀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머지 모든 것도 다 밝혀지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강한 프라이버시를 제공하려고 그러면은 불연결성까지 제공이 돼야 된다. 왜? 불연결성이 제공이 안 되면은 불관찰성이 하나가 깨졌을 때 그것의 파급 효과가 너무 크다.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프라이버시를 제공을 할 때 불관찰성만 제공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불연결성까지 같이 제공이 돼야지 강한 프라이버시라고 그래요. 이것만 제공이 되면 약한 프라이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강한 프라이버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서비스를 쓸 때 저 사람이 프라이버시를 제공해 준다라고 하면 저게 강한 프라이버시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인지 약한 프라이버시를 제공해 주는 건지 아니면 약한 프라이버시인 경우에는 내가 그거를 좀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자주 내 아이디를 바꿔야 되는 건지 뭔가 그런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요소가 되겠고 완전한 프라이버시가 제공이 되면 프라이버시는 좋은 건데 또 이런 프라이버시가 제공되면 악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악용. 그래서 글을 쓰는데 악의적인 글들을 쓰고 남을 험담하는 이상하게 험담하는 글들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완전 프라이버시를 제공하면 안 되고 조건부 프라이버시를 제공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조건부 프라이버시는 어떤 여기서는 법률적으로 허용이 되면 그 프라이버시를 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프라이버시를 우리가 어떤 서비스 제공하면은 남용하는 사람도 생기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할 때 프라이버시를 제공하지만 필요할 경우에는 그거를 오픈할 수 있게 제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조건부 프라이버시라 그래요. 조건부 프라이버시. 물론 예를 들면 이런 인터넷에서 네이버 같은 데에다가 내가 익명으로 글을 게시할 수 있는데 그 익명이 그 네이버 자체는 누구인지는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명 로그인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실명과 그 사람이 쓰는 익명과 쌍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든지 그 글을 누가 썼는지 밝혀낼 수가 있죠. 그러면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조건부 프라이버시가 되겠습니다. 완전한 프라이버시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 연결되는 요소가 누군가는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보보호에서는 또 사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네이버를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네이버는 항상 그 프라이버시를 제공하는데 실명은 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필요하면 밝힐 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실제 그런지는 논외로 치고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과연 우리들이 그 서비스를 마음 놓고 쓸 수 있을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게 사용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죠. 불편할 수가 있죠. 왜? 네이버가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으니까. 그게 법률적으로 허용되든 안 되든 네이버의 자체 직원들이나 권한이 있는 사람 그거를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프라이버시를 열어서 누가 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그렇게 되면 한 사람이 또는 어떤 기관이 권한을 독점하고 있으면 그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뭘 할 수 있어요? 권한을 남용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 정보보호에서는 어떤 권한이 남용될 수 있을 때 그 권한을 분산할 수 있는 기술도 또 개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한을 분산한다. 그 얘기는 이제 그때 쓰는 기술이 임계 기반 뭐 공유기법 뭐 TN이라고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원래 권한을 한 사람이 갖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언제든지 그 권한을 남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게 N명한테 권한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N명. 그럼 N명한테 분산시키면 N명 중 아무나 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TN이라고 돼 있으면 T명 이상이 협력해야지만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TN. 그래서 이 T는 N보다는 작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T를 우리가 여기에는 안 쓰는데 보안 변수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보안 변수. 변수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값을. 그래서 T를 증가시키면 증가시킬수록 안전성은 높아지겠죠. 뭐 15보다는 70, 그러니까 50보다는 70이 더 강한 거죠. 앞에 거는 5명만 모이면 10명 중 5명이 모이면은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뒤에 거는 이제 7명이 동의해야 되는 거죠. 보통은 그 미국 같은 데서도 그 영화 뭐죠? 그 핵잠수함 영화 있었는데 덴젤 워싱턴 나오는. 그래서 이 그 함장 배에 있는 가장 그 사람이 그냥 열쇠를 돌린다고 해서 핵 미사일이 날아가지 않죠. 그 사람하고 2명이 더 있어요. 같이 돌려야지만 날아가요. 근데 그 경우는 3-3이에요. 그렇죠? 3-3. 3명이 동시에 다 그거를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근데 NN이 되면 뭐가 문제가 될까? NN.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데 NN으로 만들었어요. 3-3, 뭐 10-10. 그러면은 가용성의 문제가 되죠. 그걸 꼭 해야 될 때 한 사람이라도 반대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핵 발사 같은 거는 3-3 해야 되겠지만 뭐 5-5 하든지 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걸 꼭 해야 되는데 못할 수가 있어요. 또는 그 사람이 갑자기 뭔가 문제가 생겨서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TN을 쓸 때 NN은 안 해요. NN은 방치를 안 한다. 그래서 보통 이런 조건부 프라이버시든지 뭐든지 간에 어떤 정보보호에서 특정한 사람한테 권한을 혼자 가지게 되면은 그 권한을 남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분산하는 기술을 쓴다. 분산하는 암호 기술을 쓰게 되겠고 그때 쓰는 게 이제 TN. 그래서 저 스레시홀드가 넘어가면 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보통 암호 세계에서는 권한이 있다는 건 키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키. 그래서 그 T명이 모이면 그 키를 만들어낼 수 있는 뭐 그런 형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실제 요 기술도 별거 아닌데 나중에 설명드릴 기회가 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통신 시간에 배웠겠지만 통신은 이제 계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OSI 7레이어, 뭐 TCP/IP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층 중에 그
4계층 이상부터는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에 어떤 이루어지는 프로토콜이고 2계층, 1계층 아래는 이제 목적지하고 출발지와 목적지라기보다는 중간에 거쳐가는 노드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프로토콜입니다. 통신 프로토콜. 그래서 우리가 암호화를 하거나 암호 기술을 적용할 때에도 단 대 단에서 할 수 있고 요 링크를 거쳐가면서 할 때 요 링크 간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엔드 투 엔드 할 수 있고 홉 바이 홉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안 되나? 가네. 요게 단 대 단. 그리고 요게 홉 바이 홉인데 색깔이 변하죠. 그렇죠? 여기는 여기서 예를 들면 암호화를 했다. 비밀성 보장에서 암호화를 했다. 그러면 여기서 암호화를 하고 쭉 가서 여기서 복호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방식을 쓰면 여기서 암호화를 한 다음에 여기서 풀어요. 복호화를 하고 다시 암호화해서 또 보내고 또 풀어서 암호화해서 보내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효율성은 얘가 좋겠죠. 얘는 중간중간에 다 해야 되고 또 그 신뢰성 안전성 측면에서는 이 중간에 있는 노드는 데이터를 볼 수 있을까요? 얘는 단대단은 못 보겠죠. 여기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 중간중간에는 암호 장비가 또는 암호 소프트웨어가 필요 없죠. 여기는 다 있어야 돼요. 얘가 훨씬 좋긴 좋네. 그런 측면이 있는데 얘의 또 장점도 있어요. 얘의 장점도. 그래서 둘 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단대단 요 방식을 많이 쓰고요. 우리가 웹에서 브라우저하고 서버 간에 어떤 암호화를 한다? 그럼 뭐겠어요? 단대단으로 하는 거죠. TLS라는 걸 쓰는 거고요. 이렇게 노드 간에 하는 거는 표준에는 IPsek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요렇게 해서 한번 보면 메시지가 있어요. 그럼 메시지를 암호화 해가지고 이제 메시지를 보냅니다. 보내는데 단대단에서는 M1을 C1으로 암호화해가지고 쭉 보내서 여기서 풀려요. 풀리는데 우리가 통신 메시지를 여기서 저기까지 전달하려면 통신 메시지는 전달한 데이터 말고 앞에 뭐가 붙어요? 헤더라는 게 붙죠. 헤더에 기본적으로 들어간 정보는 주소 정보가 들어가요. A가 출발지고 목적지가 D다. 이걸 알아야 D까지 전달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걸 보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 중간중간에도 헤더를 좀 추가해서 붙여요.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데 이 메시지는 D로 가야 되는 거다. 근데 이렇게 보면 이 메시지 C1은 변하고 있어요? 안 변하고 있어요? 안 변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있는 그 헤더를만 보더라도 A와 D가 통신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대단으로 암호화를 하면 데이터는 숨겨지지만 통신하고 있다는 그 자체는 트래픽 분석을 통해서 헤더만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쪽으로 가면 요 데이터를 여기서 암호하고 풀어요. 암호했다가 복호하고 다시 암호하고 복호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쓰는 키들이 다 달라요. 그러면 요 데이터 값들은 같은 데이터를 암호화해도 달라지겠죠. 그럼 서로 연결이 안 돼. 그리고 헤더까지 다 암호화되기 때문에 요 데이터만 보면 A와 T가 통신하는지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홉 바이 홉으로 요 레이어에서 암호화를 하게 되면 네트워크 레이어 3계층에서 만약 하게 되면 트래픽 분석을 숨길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다. 물론 매번 해야 되니까 효율성도 떨어지고 중간에 있는 노드들도 볼 수 있다는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호 기술을 실제 통신 메시지 적용할 때 어느 수준에서 적용하냐. 주로 우리는 이쪽 많이 보는 겁니다. 단대단, 응용에서 하는, 응용 측면에서 하는 거고, 이 홉바이홉 통신을 대표적으로 하는 데가 한 가지 소개를 하면 애드옥 네트워크라는 데가 있어요. 애드옥 네트워크. 애드옥 네트워크를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애드옥 네트워크는 인프라가 없을 때 사용하는 네트워크예요. 인프라가 없는, 예를 들면 쓰나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뭐 도시가 막 아니면 해안이 망가졌어요. 그럼 거기에 인프라들이 다 망가졌겠죠. 그럼 거기에 어떤 구호 사람들이 들어가서 뭔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통신이 안 되죠. 그랬을 때 하는 게 애드옥 통신입니다. 애드옥 통신은 기본적으로 무선으로 통신을 하고, 무선 통신은 어때요? 갈 수 있는 거리가 제한돼 있죠. 무한정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여기서 얘한테 보내려면 중간에 있는 노드들이 원래는 일반적인 노드지만 중계까지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거쳐가요. 얘는 기본적으로 애드옥 네트워크에서는 홉바이홉 통신을 합니다. 홉바이홉, 다중홉 통신. 그래서 나중에 애드옥도 한번 소개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부터 암호 알고리즘을 살펴볼 건데, 이제 암호 알고리즘에서 사용이 되는 용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용어만 간단히 소개하면서 오늘 끝낼게요. 그래서 암호 알고리즘은 옛날부터 비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이 됐어요. 로마 시대부터 쭉 써왔죠. 지금은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데 최초의 암호 알고리즘은 비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쓰인 용어인데, 평문, plain text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문서예요. 보면 내용을 볼 수 있는 문서. 평문입니다. 평문. 뭐 아량글 파일도 우리가 보면 모르지만 아량글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쓰면 볼 수 있죠. 그러면 그건 암호화되어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평문이에요. 평문이고, 평문을 암호화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암호화를 할 때 현대 암호화에서는 키를 씁니다. 알고리즘에다가 입력으로 뭐가 들어가요? 메시지와 키가 들어가요. 그래서 암호화를 하게 되면 암호문, 조작된 암호문이 나와요. 이 암호문은 어떤 소프트웨어를 써도 볼 수 없어요.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복호하지 않으면. 그래서 암호문을 다시 복호해서 평문으로 바꾸게 됩니다. 평문, 암호문, 암호화, 복호화, 이런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암호 기술, 크립토그래피라고 하는 것은 공격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서비스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술을 암호 기술이라 그래요. 그래서 암호 기술자. 저는 암호 기술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쪽으로 좀 공부를 했었고요. 요거 말고 또 많이 공부하시는 게 암호 해독 기술입니다. 암호 해독은 암호 기술을 분석해서 그것의 문제점을 발견하는 기술을 암호 해독 기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걸 하는 사람들을 암호 해독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두 개를 아울러서 암호학이라고도 해요. 크립톨로지. 근데 우리는 주로 암호 기술 쪽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해독하는 기술보다는. 해독하는 기술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암호 기술. 그리고 이 암호 기술은 모든 보안 문제의 해결책은 아니에요. 중요한 기본 도구이고 많이 사용하는 기술이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특히
이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사회공학 공격입니다. 사회공학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비싼 장비 1억 원짜리 1억 원도 슈퍼컴퓨터 살지 모르겠는데 사서 해킹하는 것보단 그 은행의 관리자한테 한 1,000만 원 주고 뭐 해달라는 게 더 싸다라는 거예요. 그럼 돈을 한 1,000만 원 주고 뭘 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건 아무 해독 공격이 아니죠. 그거는 사회공학 공격이라 그래요. 브라이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구현하고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만들어서 내가 암호기술 새로 만들어서 써야지 하면은 안 돼요. 그거는 안전성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나와 있는 기술도 여러분들이 구현해 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실제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해야 되겠고 비전문가 그러니까 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제대로 된 사람들이 만든 라이브러리를 가져다가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올바르게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계는 있는데 매우 기본적이고 중요한 정보보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되는 중요한 기술이고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살펴볼 겁니다. 이렇게 배울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